Heard Me. 이제 얘가 작업하는 방식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아이패드에 스케치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VR 페인팅 뭐 그런 스케치 한다든가 뭐 어도비 포토샵에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 캐롤 더넴이라는 사람 작가가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캐롤 더넴이 이제 예일대 교수였나 봐요. 자기가 이제 예일대에서 교수할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드로잉은 뇌에서 종이로 가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드로잉 다시 시작해야겠네.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막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교수들도 그렇고. 드로잉을 해라. 언제 드로잉을 해라. 그게 이제 뇌에서 종이로 가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맞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의 가벼움인 거죠. 이게 1차원적인 게. 그러니까 얘의 작업은 회화지만 사실 드로잉에 가까워요. 맞아요. 왜냐면은 오스틴 리가 말한 것 중에 저가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가 실제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이런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디지털 매체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현실적인 과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나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감을 사야 되고 물감을 섞어야 되고 뭐 그걸 오일을 어느 정도 비율을 섞어야 되고 유화라면은 그다음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 칠해야 되고 뭐 아크릴 위에는 뭐가 올라가면 안 되고 뭐 유화 위에는 뭐가 못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 또 물감을 말려야 되고 붓을 빨아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맞아. 뭐 별의별 과정이 다 존재하는데 디지털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맞아. 디지털은 그냥 띡 버튼 하나 누르면 새로운 캔버스가 생성이 되고 맞아. 내가 원하는 크기로 그다음 거기서 색을 고르면 섞을 필요도 없고 살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띡 누르면 그냥 글로 그릴 수 있고 지운 것도 바로 지울 수 있고. 그러니까 단계는 있는데 현실적인 그 단계를 레이어라고 치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작업 과정이 안 보여요. 잘 과정이 없지. 그러니까 똑띡 딱딱 이렇게 받는 느낌. 그러면서 말하는 게 거죠. 동시에 여기엔 재료의 소모도 없고. 그러니까 디지털 드로잉을 그러면 아까 페롤 더넴이 말한 거랑 합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아무런 현실적인 제약이 없이 무한히 그려낼 수 있는 스케치인 거야 디지털은. 왜냐면 뇌에서 그대로 나오는. 적어도 내가 그림을 종이에 그리면 연필이든 종이라도 사야 돼. 이 오스털리는 약간 폭주족 같은 사람이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작업 드로잉 모두가 하잖아요. 근데 볼펜으로 하거나 연필로 한 사람들은 제한 속도가 강제로 걸린 거예요. 그죠. 연필 깎아야 되지. 종이 준비해야 되지. 추우면 옷 입어야 되지. 맞아요. 근데 디지털은 폭주족이라는 게 그게 없어. 맞아. 그다음에 내가 시작하면 뭉 발령 타는 거예요. 최근에 사칸 씨도 그런 일 있었지만 작업실에 습기가 많았잖아. 네. 그런 것도 없고. 습기 많아서 뭐 스케치를 이렇게 꾸불꾸불해졌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없죠. 그런 것도 없지. 그러니까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드 레이스인 거죠. 이거 하나만 잘해두면 돼 얘는. 백업. 백업. 아직까지 남아있는 백업만 잘해두면 되는데 그것도 클라우드가 해줄 거고. 그죠. 그러면서 또 얘가 말하는 것 중 재밌는 거 하나가 디지털 핸드와 피지컬 핸드의 차이를 자기는 좀 극대화시킨 걸 되게 강조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얘도 옛날 사람이니까 어쨌든 저희보다 애가 많잖아. 어쨌든 84년 사람이니까 자기도 스스로 이제 디지털 초창기와 뭐 아날로그 중간 세대라고 말을 하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뭐 애플 펜슬이란 게 있고 뭐 타블렛 PC란 게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지만 VR도 있고 왜 VR도 사실 비교적 되게 신기술이죠. 엄청 신기술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디지털 핸드를 생각해봤을 때 옛날에 그 마우스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걸 그림을 그리는 거랑 그다음 VR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VR 세상에서 그걸 그리는 거 그걸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랑은 그 실제 그림을 그리는 거랑 너무 많은 차이를 내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사람이 딱 보면 알잖아요. 눈에 띄죠. 얘가 이거를 막 캐장콘이란 게 사실 그 감성이잖아. 어떻게 보면 디지털 핸드. 맞아. 사람이 이제 약간 디지털 핸드의 완전한 그 감성인데 맞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정말 얘는 참을 수 없이 가벼워요. 그게 뭐냐? 참을 수 없이 일찬적이야. 그건 뭐냐? 참을 수 없이 모든 걸 디지털에 있는 그대로 가져와 버려. 맞아. 근데 그게 얘의 강점이 되는 거죠. 맞아.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오스털리를 그래도 가장 오스털리의 작업을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프로그램은 어떤 고차원적인 3D 프로그램보다 저는 그림판을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첫 오페슈트 처음 그려본 적이 있을 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그림판 처음 그렸을 때 생각나거든요. 그 화면을 그냥 배경을 그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단 하는 거는 페인트 통으로 그 배경을 바꾸잖아요, 색깔을. 제가 좋아했던 그 푸른 하늘색이었거든요. 그걸 딱 해놓고 그 마우스를 약간 덜덜 떨면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선에 어김없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되게 어색하고 그리고 60살 할아버지든 30살의 고수가든 다들 그림판을 처음 시작해서 마우스로 그림 그릴 때 잘 그린 사람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능력자들 많이 나왔지만 마우스란 건 지금에서는 그냥 우리의 다 제3의 손이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벽화 같은 거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라는 첫 세계 지구의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을 때
그때 물감도 없고 뭐가 있어요? 그죠. 막대기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죠. 막대기도 나무에 달렸었어 처음엔. 누가 꺾었거나 첫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나무가 떨어져야 그걸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처럼 오스턴리의 그림이 되게 그 첫 시작인 느낌이고 되게 디렉트한 이유가 이 과정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가공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동굴벽화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 회화의 역사는 동굴벽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역사 어떤 채널이 이렇게 진중하게 말한다면 갑자기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회화 역사는 오스틴 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만큼 근데 그럴 수 너무 있어. 원초적인 그림들이잖아. 맞아, 이게 사실. 맞아. 극한의 원초성이 있지. 뭐 우리가 너무 오스틴을 띄워주는 감이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 극한의 원초성이 있어요. 여기가 시발점이다. 맞아. 내가 시발놈이다. 맞아. 뭐 이런 감성이 맞아. 있는 그런 거죠. 느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아트의 밈의 시작이 그림판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예전에 네이버 붕업 같은 것도 다 그림판으로 그랬어요. 맞아, 다 그림판. 저도 그랬었고. 그죠. 아 붐업이네 얘. 붕업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스틴도 내가 볼 때는 한국에 상주했으면은 분배 좀 갔을 거예요. 그러네. 약간 얘 그림 재밌게 그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맞아. 네. 재밌는 게 그거예요. 어쨌든 디지털도 우리가 지금 너무나 흔한 매체잖아요. 그냥 디지털이 그냥 대명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도 요즘 같은 때 고급 일러스트 많이 나오고 심지어 CG도 디지털인데 현실과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초성을 생각했을 때 그 원초가 어디에 있냐라고 계속 파고들다 보면 결국에는 그 1984년 뭐 맥이 뭐 나오고. 맞아. 그래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오스틴 리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니에요. 맞아. 예술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뤄야 되는 것은 디지털의 미학이지 디지털 기술이 아니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이 가지는 원초적인 미학이 얘한테 먹힐 수 있는 거야. 물론 당연히 디지털의 미학에는 수도 없이 많은 미학이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맞아. 근데 원초성의 미학을 가장 잘 가져온 건 오스틴 리다라고 내가 단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이 디지털 이용해서 그리는 사람들 보면은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테크닉에 집중해가지고 그냥 그 기술을 이용하는 뿐이잖아. 그러니까 기술이 너무 드러나니까 보여 거북하고. 그래서 사실 이거 안 봐도 되는 게 디지털을 보면 되잖아. 맞아. 왜 이걸 또 하지? 그러니까 정말 맞는 말인 게 그냥 디지털을 활용할 때 내가 디지털에서 가져오고자 하는 미학이 확실해야 되고 그냥 그것을 가장 잘 가져와야 되는데 오스틴 리는 자신이 가져오고자 하는 감성을 알잖아요. 딱 맞아. 나는 분배를 가져올 거야. 네이버 붐 그걸 가져올 거야. 그 감성을 가져올 거야. 딱 아는데 이걸 애매모호하게 그냥 적당히 신기술이라 써버리면은 거기에 미학도 없고 가져올 때도 되게 이상하게 가져와야 되는 거지. 그림이 페인팅이 CG화가 되면 피곤해. 맞아요. CG를 보는 거는 스펙타클하고 재밌지. 근데 그림마저 CG화가 됐다라는 건 좀 지치는 게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버니 로저스도 그 디지털 미학을 되게 잘 가져온 작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걔도 특징이 그거예요. 자신이 무슨 미학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어떤 재료로 물화시킬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사실. 오스틴 리도 딱 보면은 바로 나오잖아. 얘 뭐 원하는지 그냥 바로 보이잖아요. 근데 둘의 특징이 비슷한 게 감각적이에요. 사실 둘 다 어떻게 보면. 맞아. 그래서 만약에 저도 디지털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인데 저도 그래서 제가 뭐 자랑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가져가는 미학은 있어요. 자랑입니다. 준비됐네. 자랑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가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들고 싶은 게 이거 싫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반대의 미학을 쓰는 작가가 있어요. 같은 디지털 매체를 쓰면서 포렌식 아키텍처라고 아세요? 네. 포렌식 아키텍처라는 이제 콜렉티브 그룹인데 포렌식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포렌식 맡겨라 이게 이제 뭐라고 하지? 범죄 이제 수사할 때 포렌식 수사라고 하잖아. 그래서 포렌식 아키텍처는 3D를 통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이슈들 뭐 가자지구 대폭발 뭐 여러 이슈들 많죠. 블랙 라이스 매터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전쟁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슈들을 3D로 재구현을 해요. 그다음 그걸 되게 미학적인 방식인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는 막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교통사고가 추돌 했는데 뭐 이렇게 추돌했습니다 하면서 막 3D로 재현하는 거. 막 그런 식의 재현을 되게 극한의 미학까지 쓰면서 되게 감각적으로 그걸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자기가 가져오고자 하는 미학을 정확히 알아. 왜냐면 3D의 우리가 3D의 목적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는 거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오스틴 리에서는 타당할 수 있어. 근데 포렌식 아키텍처 때 3D 미학은 뭐냐면은 철저히 재구축을 위한 장치인 거야 걔한테는. 사실적인 재구축. 사실 그렇잖아.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던데 내가 갈비뼈 다 나가도 갈비뼈 다 3D 프린터로 뽑을 수 있대요. 근데 그게 뭐야? 철저한 재구축이거든. 그치. 근데 그 미학을 정확히 자기가 쓰고 싶어한 걸 알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야겠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스틴 리의 작업만이 3D 작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란 거죠. 아니지. 근데 얘는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확실히. 맞아.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 그게 되게 원초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또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또 이걸 잘 알고 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드로잉의 양가성이 있거든요. 디지털 드로잉은 특히 VR 드로잉의 양가성이 되게 뚜렷한데 뭐냐면은 우리가 드로잉 무조건 평면이에요. 근데 디지털 드로잉, VR 드로잉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공간에 서서 AR이랑도 비슷한데 우리가 한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선으로 정립이 되지. 그러니까 선처럼 보이지. 근데 사실 그건 선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둘러가면서 볼 수 있거든. 어느 정도 볼륨이 있다고. 그런 면에서 얘가는 드로잉이든 작업도 보면은 캐장콘 같지만 캐장콘 같진 또 않은 게 되게 볼륨감이 있어 캐장콘 치고는.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이제 또 디지털 미학인 거죠. 자기가 그 유튜브에 보면 그런 영상 올라와요. 3D 펜 전문가들 있잖아요. 한국에도 하나 유튜브 채널 3D 그거 펜.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같네.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현실로 정확한 예시요. 3D 펜은 펜인데 그러니까. 3D 오브젝트 만들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뮬레이션 굳이 따져보자면 좋은 예시 감사합니다. 오스털리가 그래서 재밌는 게 조각 많이 하잖아요. 3D 프린터로 뽑거나 그린 거를. 그래서 오스털리 작업이 3D 조각이든 회화든 구분이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사실 조각은 당연히 실제로는 구분이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맞아. 재밌는 현상이 그거예요. 특히 그 사진 찍었을 때 전시장에 오스털리 작업 뭐 조각 이렇게 놓고 그 뒤에 회화가 있잖아요. 그게 겹칠 때 일반적인 전시는 물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조각과 회화. 조각과 회화라고 하는데 약간 그 느낌이죠. 심즈에서 심들 중에 예술가로 키우면은 그림 그리거든요. 네. 걔를 같이 보는 느낌? 그렇죠. 우리가 플레이어로서 심이 그린 그림이 같이 놓여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예시로 하자면은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심즈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나? 심즈는 다 알죠. 그렇죠. 심즈에서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심즈에서 한 캐릭터를 뭐 화가 이런 걸 예술가로 설정해 놓으면은 그 3D 캐릭터가 그 3D 공간 안에서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요. 되게 평면적인. 맞아. 근데 웃긴 거는 둘 다 3D라고 봐요. 사실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전시장에서 나타난 게 특히 그 어디 전시였죠? 카이키키 갤러리도 카이키키 그 일본에서 한 거죠. 거기 외에도 제가 되게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던 게 사진을 올려드릴 테지만 그러니까 꽃으로 전부 도배를 해가지고 거기 왜 또 꽃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조각상 앞에 이제 여자가 웃고 있는 조각상이었나 아무튼 그런 게 걸려 있는데 얘네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배치가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거 같아요. 그 오펜 씨가 말한 3D 프로그램에서 얘네가 어디 배치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느낌. 그다음 실제로 그래서 보면은 그 카이키키 갤러리에서도 밑에 바닥을 약간 그림처럼 해놨잖아. 체크무늬. 그거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제가 볼 때 이것도 어느 정도 3D 그 공간에 대한 어떠한 뭐 그게 아닐까. 샤라웃이죠. 3D 공간에 대한 샤라웃. 네, 그죠. 맞아. 그런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3D적인 또 성취하는 다른 방식이 에어브러시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사실 3D 이제 페인트 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국룰인데 에어브러시가 뭐 이거나 이런 걸 그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뜰리에 보면 그 티피컬한 아뜰리에가 있죠. 그러니까 널브러져 있는 물감통과 동시에 요새 3D를 그리는 사람들에게 항상 있어요. 에어 컴프레셔. 그렇죠, 에어 컴프레셔. 그리고 그 건 맞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인터뷰를 하는 약간의 시크한 모습과 동시에 이제 벽에 잘 나오나 안 나오나 한 번씩 뿌려보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되게 티피컬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에어브러시가 매체적으로 봤을 때 재밌는 게 그 이제 80년대 중반에 처음 개발이 됐다고 해요. 800년대. 1800년대 후반이었나요? 1800년대 중반. 1800년대 후반. 그죠. 아무튼 근데 그때 이제 상용화는 안 되고 그냥 요런 게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가장 많이 쓰였던 때가 이제 1980년대라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일본 버블 경제 시대 그때 아니면 미국의 그 낭만 시대 같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대중매체의 낭만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우리 세대는 아직 기억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영화관에 걸려 있는 그림들이 대부분 그런 걸로 그려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때 당시 잡지도 다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래픽이라는 개념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많이 썼던 게 이제 에어봇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그런 되게 티피컬한 이미지 있잖아요. 여자가 이렇게 체리를 입에 물고 있고 약간 되게 선정적인 이미지. 그러면서 윤기가 딱 돋으면서 흘러내리는 거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에도 에어브러시 전문가가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김공웅 씨였나? 김공용이라고 찾아봐야겠네. 8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이 에어브러시 그래픽 디자이너를 하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을 한 게 그러니까 에어브러시가 잘 쓰이는 부분들이 광택 표현이라든지 거침이 없는 그라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나눠지지가 않는 스피드광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로 그라데이션 표현을 하면은 그 나눠지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표현하기 기법 같은 거죠. 가장 좋은 매체가 이제 에어브러시였거든요. 근데 이제 에어브러시가 역설적인 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래픽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퇴출됐던 매체예요. 그러니까
에어브러쉬로 하는 게 비효율적인 거죠. 여기에도 이미 그죠, 그 그죠. 과정이 있으니까. 애초에 그래픽을 만들려고 만드는 게 에어브러쉬인데 그래픽을 이제 내가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리고 에어브러쉬로 하면은 컴프레셔 갈아줘야 되지. 그죠. 물감통 막히면 그것도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마저도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치면은 유튜브 썸네일을 다 에어브러쉬로 그렸어야 되는 거야. 동영상 이거 알죠? 그 고백할 때 그 영화에서 그처럼 딱 빨리빨리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플립북 같은 거.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어쨌든 지금에서야 다시 하면 디지털 회화가 그러니까 디지털을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디지털에 의해서 쫓겨났던 매체를 다시 그리려고 이제 에어브러쉬 쓰는 거는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 반전이 그거잖아. 회화의 영역은 어쨌든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어브러쉬 확실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오펜 씨가 처음에 말했던 거죠. 디지털에서의 단계는 있지만 과정은 없다 했죠 저희가. 그러니까 레이어의 개념이 있는데 과정이 없다라는 건 흔적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죠. 흔적이 없다. 근데 붓으로 그리면은 사실 웬만하면 흔적이 생겨요. 근데 에어브러쉬는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없지. 가장 깔끔하게 할 수 있는 현재 나온 최고의 매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그림을 하는 사람들이 에어브러쉬를 잘 이용하는 이유가 그냥 그 장면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회화를 옛날 회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그 독일의 거장 그 누구죠? 바젤리치도 그렇고 리히터도 그렇고 그 엄청나게 큰 배경 그린 사람 있잖아요. 전쟁에 대한 안젤린 키퍼. 안젤린 키퍼도 보면은 그리고 독일 그 과거의 표현주의 작가들 보면은 붓의 흔적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걸로 지금도 아직도 한국 사람들 해석하는 부분이 그죠. 와 붓의 흔적에서 거장의 고뇌가 느껴진다. 그리고 뭐 가장 극단적인 반고가 있고.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새는 그런 과정이 안 보이고 장면 위주의 전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페인팅도 가장 디지털에 잘 나오려면 사진 찍혔을 때 가장 장면적이어야 돼. 맞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에어브러쉬가 제가 듣기로는 그 사진에서 그렇게 잘 나온다고 막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에어브러쉬가 생각해보면 되게 고퀄의 이미지인 거잖아 사실 그게. 뭐 회화 같은 경우는 좀 텍스처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이게 뭐 사실 좀 완성도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어브러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윤택이 흐르고 맞아. 광택이 흐르고 윤기가 나고 그 다음에 그런 표면들이 되게 깔끔하게 처리가 돼 있고 했을 때 오스틴 리의 작업도 그렇고 대부분의 3D 그러니까 그 에어브러쉬 작업은 그런 평이 많더라고요. 그 화면에서 빛을 가른다. 맞아. 오스틴리 작업도 그런 것 같아요. 오스틴리 작업을 실제로 보면은 다소 약간 그거죠. 디지털은 RGB면 현실은 CMYK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런 거 있는 거죠. 오스틴 리의 작업을 보면 실제로 엄청나게 이게 오스틴 리의 실천인데 이제 예술적 실천인데 오스틴 리의 작업을 보면은 엄청 높은 채도를 써요. 맞아. 사실 거의 원생 거의 그다음 이게 느낌이 어느 수준이냐면은 뭐 이게 물감이라 치면은 얘는 그냥 물감 몇 개 사가지고 그냥 그거 짜서 바로 쓰나 보다. 섞질 않는 것 같다. 이 수준은 되게 채도가 세고 원색 위주로 색을 많이 쓰는데 맞아. 제 생각 그 이유가 그거 같거든요. 심지어는 야광색도 되게 많이 써요. 거의 야광에 가까운. 그 이유가 제가 볼 땐 이 빛, 그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빛을 구현하기 위한 것 같거든요.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비비드하다고 하죠. 우리가 비비드 컬러라고. 굉장히 비비드하죠. 좀 생기 넘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야광, 빛이 나고 일시적인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거잖아. 반딧불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보면은 되게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처럼 디지털도 사실 보면 되게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천장에 붙이던 야광 스티커 알죠? 근데 밤 되면 나타났다가 빛이 생기면 사라지잖아요. 맞아. 그런 느낌인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할아버지의 사진을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을 진짜 사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아이패드를 틀 것인지. 이거 요즘에 맞아 아이패드를 요즘 아이패드 많이 틀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로 생각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샤머니즘적인 관점에서 귀신을 불러온다는 관점에서는 이게 더 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영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네.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이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빛이란 게 주는 그 우리가 인식한 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실 디지털로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빛으로 우리가 감각하던 것을 실제로 봤을 때는 감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까 어스틴 리가 그 전시를 할 때 뭐 밑에 체크를 깔거나 벽을 거의 원색 위주의 계통을 칠해버리거나 아니면 과감한 어떤 플랫폼을 결정한 이유가 최대한 이거를 살리기 위한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게 어스틴 리가 약간 앉아서 막 어떤 철학책을 읽으면서 고뇌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아는 것 같아.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여기서 보는 느낌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살리지? 딱 이 느낌인 것 같거든요. 사진도 이렇게 그러니까 디지털 그 매체를 들고 계속 확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시장을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죠. 카메라 이용해서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요즘 보면은 인스타 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작업 작품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을 때 잘 나온 작품은 진짜 뭐 더 잘 먹혀요.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면 또 실망하는 작업들도 많고. 요새 잘 나가는 작가들 있죠. 인스타로 몇 명 있으면 뭐 올리 앱이라든지 아니면 리카르도 파사포르테라는 사람인지 요나탄 채플린이라고 그 사람도 이제 뉴욕에서 활동한 작가인데 보면은 근데 이 작가들의 특징들이 보면은 디지털에서 잘 받아요. 그러니까 맞아. 화면빨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그랬잖아요. 현대 사회는 아우라가 없어진 사회라고. 그러니까 그게 사진이랑도 연관이 되거든요. 사진 복제 기술 시대 그거니까. 웃긴 게 이제는 사진이 오히려 아우라가 있어요. 오, 아 그거조차도 이제 이 디지털 시대에선 사진이 더 세. 현실보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베냐민의 시대는 갔고 이게 전복되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니죠 이런 거 같아요. 현실을 그대로 가장 그러니까 현실을 그러니까 디지털이랑 현실의 복제잖아요. 네네. 과거에 현실을 복제하는 게 사진이었는데 여기서 더한 놈이 나온 거야. 그런 느낌이 때문에 얘가 야 너는 그래도 사람 맛이 나던 새끼였구나 이거 알죠? 사진과 제 저 새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죠. 딱 3D는 어디 고급 바에서 와인 마시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회화랑 사진이랑 둘이서 이제 포차 가서 둘이 너도 야 내가 칼로 흥한 새끼는 칼로 흥한다 칼로 망한다 했지. 이러면서 그거 알죠? 그 누구죠? 김래원의 해바라기 맞으면서 무슨 형 나가러 가죠? 사진이 그 형이 된 거예요. 그 형은 나가. 그래도 나쁜 놈이지만 덜 나쁜 놈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스틴 레이 이런 실천들이 제가 볼 땐 단순히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냥 힙한 그림 그리는 거고 뭐 힙한 그림이야. 막 그리는 거고 생각 없이 그리는 거고 뭐 어쩌다 뜬애다 뭐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뭐 그거를 비난하고자 하는 건 없지만 얘 실천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대대에 타당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운인지 뭐 자기가 많이 고심했겠지. 당연히 운은 아니죠.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시대적인 배경도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되게 선택받은 느낌이 있는 거죠. 이쪽 분야에서는. 맞아. 그래서 좀 좋은 작가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까 저희가 말했던 걸 결국 말하면 정말 참을 수 없이 가벼운 회화잖아요. 이게 그게 이 말한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의 필터도 거치지 않는다는 걸 뜻하거든요. 이게 맞아. 어떻게 보자면 그러니까 디지털에 있는 거를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여타 다른 디지털 작가들은 그러니까 디지털 회화 그리는 작가들은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것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계속 그 필터화 시킨 다음에 회화를 이렇게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큰 얼음을 두고 끌고 오면 얼음이 점점 녹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끌고 온 느낌이면 오스틀리는 시작부터 요만한 얼음 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을 뭐 예를 들어 8,000 테라바이트짜리 자료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계속 압축하는 거예요. 알집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압축이잖아요. 현대는 사실 되게 많은 압축이 들어요 작업에. 그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경제 논리랑 맞닿아 있거든요. 경제 논리에서 압축성은 뭐냐면은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이죠. 호환성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기호도 그렇잖아요. 기호. 기호도 그렇고. 그러니까 언어도 사실 압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대부분이 맞아. 언어예요, 사실. 제가 뭐 굳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보편적인 감정을 부를 수 있는 슬프다는 감정이 있다고 말하면은 그냥 나 슬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있다 쳐봐요. 근데 그거는 사실 대단히 압축된 거거든요, 언어적으로. 그치. 이거를 뭐 표현을 하자면은 뭐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죠. 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말로 표현할 때 뭐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현대 회화, 현대 예술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압축 가중이 있어요. 언어적으로는 특히 예를 들자면.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막 그랬죠. 요즘 작가들이 논리를 되게 많이 찾는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압축 과정을 맞아. 되게 많이 거친다는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요즘에 좋은 작업의 평가 기준은 이게 얼마나 뭐 그러니까 좋냐,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말한 것처럼 얼마나 가볍냐, 얼마나 날 것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교하게 압축이 되느냐가 주된 포인트. 저희가 더듬이 하던 과정은 사실 그거죠. 압축 풀기 하는 거죠 지금. 그죠. 압축 풀기 하는 거죠. 그렇네요. 자료 추적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이제 사칸 씨가 표현한 것처럼 보통의 작업이 그래서 8,000 테라바이트짜리 현실이 있다면은 그걸 막 2메가로 압축을 해온 느낌이에요. 그냥 그런 느낌이잖아요. 디지털 회화의 그 이미지만 봤을 때는 그래픽이 안 높으니까 한 2메가바이트? 길어봤자 20메가바이트 정도? 근데 오스트리아 작업은 애초에 근본도 그렇고 오스트리아 작업은 애초에 16메가바이트로 치면 그냥 16메가바이트로 주는 거야 우리한테. 저기 근데 혹시 이거는 압축 같은 거 안 써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뭐 이런 느낌. 이게 해라? 그죠. 심지어 이거 어느 감성이냐면 USB도 아니고 이메일도 아니야. CD에 구워서 줘. 그치. 디스켓에 구워서 줘. 그 감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제스퍼 존스랑 이어진 게 뭐냐면은 이 작업들이 압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 했잖아. 현실이 8,000 테라바이트라고 예를 들었다면 그런 얘기 하는 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사실은 현실을 한마디로 U를 압축하고 있는 거야. U에서 U로 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3D의 장점이 뭐예요 사실? 무에서 U를 창조하는 게 3D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오스틴리는 무에서 정말 U를 창조하고 있는 그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은 그 단계이기 때문에 맞아.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미지의 것을 준다. 맞아.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이론을 계속 파고 들어보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은 진짜 닉스잖아요, 니시트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요. 나띵에서 그런 코드로 인해서 어떤 이미지가 탄생하는 것 때문에 그죠. 디지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의미 없음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철학적으로 파고들면 그거 뒤에 숨겨져 있는 이면도 없는 그냥 압축이 없는 그냥 흔들린 이미지인데 오스틀리의 작업의 모티브가 그런 거거든요. 그냥 그림파에서 바로 시작되는 거고 걔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린 게 디렉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얘기를 잠시 해보자면은 이 압축이란 과정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사회화가 됐다. 내가 사회에서 쓴 가면이 있다. 이게 뭐냐면 압축한 내 얼굴이 있다는 거야. 내 이미지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근데 철학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엠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가 주되게 내세우는 개념이 타자의 얼굴이에요. 타자의 얼굴. 근데 이 타자의 얼굴을 어떤 예시로 드냐면 하이데거의 예시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이제 존재론적 맥락인데 하이데거는 죽음을 그렇게 바라보죠. 죽음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죽음이 뭐예요? nothing이에요. 죽음은. 그러니까 그쵸. 공허예요. 공허. 무 아무것도 없는 거. 그 미지의 것에서 우리는 실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생긴다. 예를 들자면 뭐 사카인 씨가 솔직히 우리가 둘이 별그대에서 도민준이라면은 전 열심히 전 이게 팟캐스트 아니에요 지금. 뭐 좀 우선 좀 한 2000년 동안 잠 좀 잘 것 같아요 우선. 피곤해서. 그냥 2000년 동안은 한 2000년 동안 컴퓨터 게임 좀 하다가 뭐 2000년 동안은 또 술만 좀 마시다가 한 2만 년이 지나면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냥 죽음에 대한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삶을 그치. 열심히 살아갈 의미가 없지. 우리가 언젠간 죽으니까 내가 여기 이걸 열심히 하고 있지. 뭔가 흔적이라도 남기려고. 근데 레비나스가 그런 이제 하이데거의 죽음의 개념처럼 타자의 얼굴 그런 식으로 바라보거든요. 약간 그 타자의 얼굴은 어떤 완전한 미지의 것,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타자의 얼굴 앞에서 좀 실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인 건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타자의 얼굴이라는 건 그걸 뭘 뜻하냐면 완전한 무 그리고 그것은 뭐 뜻하냐? 그 압축되지 않는 날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죽음이 압축되는 순간 우리가 실존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누군가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죽음이 당연한 시대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죽음이 뭐 당연하지 않던 시대는 우리가 더 죽음을 뭐 더 두려워하고 뭐 이런 식으로의 분석들이 저는 이 어떤 죽음이라든지 미지의 것이 얼마나 압축되느냐 압축되지 않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더 체감하고 더 느낄 수 있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스틴리의 작업은 압축이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걔의 작업을 바라봤을 때는 죽음은 아니고 타자의 현현은 아니지만 어떤 3D적인 공허를 본다는 거지 사실. 그래서 어떤 3D적인 공허, 3D적인 그 무의 상태, 3D적인 미지의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서사도 얘기했는데 서사란 건 우리한테 이해의 그걸 줘요. 그죠. 퍼스펙티브도 우리한테 이해의 그 가능성을 주는 거야 사실. 과정이 있는 거니까 다. 근데 이 과정은 압축이 없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미지의 것인 거야. 맞아. 죽음 뒤지면 끝이지. 뭐 이런 느낌처럼. 맞아. 이게 저희 그 예전에 언제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희 지금 조사한 거랑 계속해서 연결되는 게 헬렌 마틴 때 편에 라미네이트도 그렇죠. 그리고 그 야나 어릴 때 첫째 번에 얘기할 때 그 소실점에 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면화 되는 순간 거리가 확 줄어든다. 그죠.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오스턴리의 작업도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이런 분석하고 압축 풀기를 하는 게 계속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지금 선정한 작가들이 디지털을 과감히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그러니까 받아들였다는 게 그냥 지금껏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껏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저희가 잘하면 분석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저희 혹시 문득 그런 생각 소름 돋는 생각이 저희 혹시 비밀의 숲을 찍고 있는 게 아닐까? 뭔가 사회 배우의 이면을 파헤쳐 나가는 약간 그런 거 있죠. 퍼즐이 맞춰지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가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프란시스 베이컨도 되게 유명한 회화가잖아요. 사실 괴물 같은 회화가인데 그 존 베이컨도 그렇게 생각해요. 베이컨의 작업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하는 말이 최고다. 맞아, 진짜. 근데 전 옛날에 거의 루시안 프로이트의 사생 팬이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루시안 프로이트 좋아했거든요. 베이컨보다도. 근데 베이컨 그림 실제로 본 순간 루시안 프로이트 그림도 같이 봤죠 그때. 그때 베이컨이 이겼다. 근데 그게 저는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베이컨의 작업실 되게 유명하잖아요. 완전 너무 카오스 같은. 근데 그 작업실에서 자기가 베이컨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나는 이 혼돈, 무질서 아니면 이 무 속에서
어떤 질서를 찾아내길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어스틴 리의 과정과 또 되게 비슷하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아까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 이 밀란 쿤데라의 소설이 제가 볼 때 말하는 게 저는 어떤 뭐 우리가 흔히 막 그런 허무주의로 빠지자는 건 아닌데 우리 의미 없음에 대해 말하는 거. 의미 없음에 같이 예를 들면 실제로 밀란 쿤데라 가장 최근의 책이 제목이 무의미의 축제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이 의미 없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베이컨도 내가 봤을 때 이 의미 없음의 가치를 충분히 아는 사람이고 죽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죽으면 죽음인 걸. 그 다음에 베이컨의 그림이 왜 이렇게 존재론적이냐라고 말 수 있는 게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너 왜 태어났냐? 라고 했을 때 아 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라고 저를 막 나왔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예수도 아니고 내가. 그 변명들이잖아요. 부모님들이 학이 물어줬다는 게 변명이고요. 의미가 없는 걸 아이들한테 설명하기 어렵거든. 뭘? 아이들이 학이 왜 태어났어? 그쵸. 다리에서 죽었어? 이런 것도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야. 압축을 하는 거잖아. 거지. 우리의 존재를 압축하는 거잖아. 왜냐면 그리고 의미가 없거든요. 압축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압축할 거리가 업무 없죠. 파일이 있어 압축하는데 그쵸.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압축해? 그러니까 약간 이제 회사에 왜 지원했냐? 돈을 벌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말할 수 있겠죠. 왜 태어났냐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무의미함, 가벼움, 어떤 날 것의 그 감정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수적인 감정이거든요. 이 시대가 인간성이 말소되는 시기다. 뭐 인문학이 주관하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것이 압축된 시기이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요즘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인간에 대해 아무리 그 철학적인 관점을 내놓고 싶어도 우선은 유튜브로도 홍보도 좀 해야 되고 제목도 약간 어그로 끌어야 되는 거 알죠? 백만장자의 비밀 막 이런 거죠. 하버드의 비밀, 1%의 비밀 막 이런 것처럼 인간 존재의 비밀 뭐 이런 것처럼 뭐 뉴스도 내고 유튜브 나와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럼 사람들 스펙 쌓는 게 그건가 봐요. 압축된 사회에서 썸네일을 제일 자극적으로 보여주려면 자소서 낼 때 그게 썸네일이잖아요. 내 인생에 그 압축된 것에서 제일 빨리 타이틀이 좋으려면은 그렇죠. 서울대 뭐 이렇게 나와야 왜냐면 영상도 아무 의미 없는 영상 이 유튜브에 있으면 볼 것 같긴 해 궁금해서. 근데 아무 의미 없는 영상이 사실 유튜브에서 히트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제가 볼 땐 그 존재론적 관점이랑 맞닿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옛날 사카린 씨랑 괴물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거든요. 근데 괴물이란 게 뭡니까? 괴물이지. 우리의 반하여 태어난 존재죠. 그렇죠. 괴물 우리가 완전 적이잖아.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괴물은 태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맞아.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예를 들자면 영화에서 보통 많이 설정된 설정이 뭐 방사능에 오염됐다. 뭐 어떤 천재 과학자가 뭐 갑자기 흑화해가지고 만들어냈다. 뭐 아니면 잘못 실험해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식의 계기가 존재하는데 인간은 그런 계기란 게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근데 괴물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괴물이 몬스터잖아요. 몬스터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몬스터의 어원이 오맨이라고 하죠. 오맨. 네. 그 불길한 징조를 뜻하는 게 이제 거기서 딱 나온 게 이제 몬스터예요. 뜻이. 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베이컨의 작업이 너무 몬스터 같고 오스틴리가 그려내는 형상이 정말 사람 같지도 않고 뭐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압축되고 서사가 있고 탄생의 배경이 있는 게 괴물이라고 했을 때 이 작품 너네 작품이랑 오스틴리 작품 베이컨 작품 중에 누가 더 괴물이냐 누가 더 사람 같은 거고 누가 더 괴물적인 거냐라고 했을 때 오스틴리의 작업이 당연히 더 인간 냄새가 나고 니네 작업이 더 괴물 같은 작업이란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따지면 오히려 오스트리아 이제 베이커의 작업이 오히려 더 죽음에 가깝다. 그러니까 인간이랑 하이데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죠. 미질 것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참 오스트리 같은 경우에 재밌는 게 이런 부분이 디지털이랑 영속성과 충돌했을 때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죠. 그래서 참 약간은 성적인 비유를 하나 내고 싶은데 베이컨이 그러잖아요. 작업실에서 물감을 이렇게 흙 뿌리잖아 캔버스에. 그다음 그걸 토대로 그리잖아. 그게 약간 캔버스가 난자라면은 물감이 정자가 돼서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 느낌이 아닐까. 오스트리는 뭐예요? 인공수정? 오스틴리는 진짜 인공수정이네. 디지털에서 체외 수정을 끝낸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네. 맞네요. 진짜로. 담그듯이 들어있다가 그런 느낌으로 이미 해놓고 나오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어떤 거랑 이어지냐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뭐 죽음에 대한 모시기, 실존적인 모시기 이런 게 이어지는 게 어떤 보편성이랑 연관이 된다. 맞아요. 그 죽음도 그렇고 인간도 인간이라는 대명사의 보편성을 생각하면은 알잖아요. 근데 오스턴리 그때 저희가 어제 잠깐 정리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보편성 얘기하다가도 얘기를 할 부분이지만 재밌던 게 그거였잖아요. 오스턴리의 그러니까 캐릭터라 재밌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지극히 그 캐릭터. 그러니까 사카인 씨가 말씀하시던 그거잖아요. 내가 얘가 자기 친구들 초상화 그려준 걸 봤는데 너무 재미없다 이건. 그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오스턴리의 스피드공 레이서가 잠깐 관객을 위해 서행한 느낌이에요. 그죠, 그건 맞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냥 그리는 게 보면 이제 그 티피컬한 스마일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쫄라면 같은 거죠 거의. 쫄라면 아니면 이제 그런 거. 그 어린애들이 어릴 때 맞아. 뭐 엄마 아빠 그리라고 사람 그리라고 하면 그린 영상 같은 거. 맞아. 그러니까 알죠 이거 손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눈 이렇게 그냥 찍찍 있고 입 웃고 있고. 뭐 꽃 같은 것도 그렇고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리고 그러잖아요. 졸라맨 보면서 인종 판단은 안 하잖아요. 졸라맨은 인간의 보편적인 뭔가 그냥 맞아요. 딱 보여주는 동시에 그냥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졸라맨을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그거예요. 얘가 웃긴 작가라는 게 그건 뭐냐면은 사실 요즘 시대가 아까 뭐 압축한다 뭐 열심히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에 있어서 요즘에 사람들은 자신의 차별성,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덴티티 어떤 그거를 보편성으로 통하는 자신의 서사를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잖아요. 맞아. 내가 얘랑 다른 점이 뭐고 저 작가랑은 다른 점이 뭐고 나의 특성을 찾아야 성공한 시대잖아. 근데 이 쫄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저 그림은 사실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스틴 리의 정체성이 되고 또 이게 되려 보편성으로 간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나는 이게 참 웃긴 도치가 되지 않았나. 맞아. 그래서 이런 게 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조차 많이 오히려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약간 만화랑 비슷한 게 요즘 젊은 작가들이 회화를 보면은 뭔 느낌이냐면 그림체 승부하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맞아. 나 이 그림체 가지고 있어요를 보여주려고 하는 느낌이 오히려. 나 이 그림체 내가 했으니까 너네 건들 뒤진다. 맞아 그런 느낌이야. 너 누구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림체를 빨리 그러니까 어떤 자기 영역을 확보하는 느낌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을 그냥 알죠. 그러니까 스타일을 확보하는 거죠. 내 캐릭터를 만드는 느낌? 맞아요. 팔기 위한 것 같은 느낌. 어떻게 압축할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사실 맞아 그런 거에서 지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로스틀리 같은 작가들이 등장하는 게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로스틀리는 그냥 제일 좋은 거야. 시원시원해. 시원시원해. 이게 아메리카 거장들의 특징이죠. 시원시원해. 그냥. 시원시원해. 맞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뭔가 질문을 던질 수는 있겠지만 그냥 보기 시원하잖아. 그리고 또 마지막 역설이 그거예요. 정말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사람 같은데 무거워. 저는 그래서 제프 쿠스도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편이에요. 저는. 맞아. 뭐 여러 가지 후문들만 뭐 그러니까 언제 욕을 먹는 게 제프 쿤스지만 제프 쿤스 재밌는 게 포르노를 처음에 뭐 포르노 스타랑도 결혼을 하고 맞아. 그 포르노를 되게 작업에 영향을 끌어왔잖아요. 그쵸. 저희가 포르노 항상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가볍잖아요. 그쵸. 라미네이트 그 자체잖아요. 맞아. 그런 거 보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가벼운 거를 기가 막히게 잘 다루. 그리고 이런 미국 거장들 특징 진짜 개소리만 해요. 인터뷰를 하면 진짜 뭐 이상한 소리만 해. 작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냐. 근데 압축이 잘 된 사람 압축이 잘 됐기 때문에 필요하면 딱딱 골라 하는 거죠. 아주 말이 맞게. 근데 이렇게 압축이 안 된 사람들은 압축이 너무 안 돼서 나사까지 빠져버린 사람들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자기도 몰라. 압축을 못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 이러면. 제가 요새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아요. 추구하는 느낌이 이런 거 같아요. 나를 너무 지금까지 압축했다. 한번 좀 풀어줄 때 됐다. 압축 풀어야 된다. 압축 풀기 한번 해줘야죠. 맞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좋은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넌 정말 진짜 진짜 생각 없다. 진짜 좋다 넌 이런 거죠. 맞아. 근데 이 역설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작동하기도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석한 씨가 염려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그죠.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이제 오스트리아를 제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발견했을 때가 2015년 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작업들이 그래도 6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닌데 뭔가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났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안에 있는 오브제들이 바뀌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계속 보여주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오스트리아의 한계가 있다. 컨셉을 생각했을 때 알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제프 쿤스라든지 아니면 앤디 오월 같은 경우에는 바리에이션이 확 생겨요. 그러니까 제프 쿤스 작업들이 되게 다양해요, 은근히. 그죠. 그래서 재밌단 말이에요. 가벼우면 한결 같은데. 그다음 소재들도 되게 다양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앤디 오월도 보면은 나중에는 영화를 찍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 앤디 오월이 지금까지 가볍게 만드는 이미지에 너무 반대되면서 동시에 이상한 극단에 있기 때문에 그게 주목받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스톨리는 아직은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직관성을 찾아냈긴 했는데 여기서 좀 더 이제 바리에이션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좋았던 게 그거잖아요. 저희가 둘 다 좋았다고 한 게 교회에서 그 천장 그린 거나 맞아요. 그거 진짜 좋아요. 오스턴리 그림이 어떤 걔가 생각한 특정 공간이나 인스톨레이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 현실에 있을 때 현실에서 팔렸을 때 알죠?
좋은 집에 걸려 있을 때. 맞아요. 그럴 때 그때 빛이 훨씬 바란 것 같아요. 이상한 게 확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한 번쯤은 좀 더 과감하게. 맞아요. 저희 지금 거의 이거 오스톨리 그걸 베라퉁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담가요 완전. 맞아. 근데 그건 진짜 동감하는 게 이거 사진 올려드리겠지만 그 천장화로 이제 그려낸 게 있어요. 그거 진짜 좋았어. 그거는 진짜 히트라고 생각해 저는. 저 진짜 이건 진짜 제가 살면서 본 천장화 중 제일 좋은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래서 사칸 씨 말대로 이게 그냥 단순히 물론 얘가 회화가라는 뭐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캔버스에 이걸 옮기고 뭐 에어브러시를 하는 게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난 더 퍼져나갔을 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퍼스펙티브적인 공간감에서 이 다른 공간감을 맞닥뜨리는 게 가장 부각될 수 있는 게 현실이잖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이런 뭐 천장화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새로운 포맷 아니면 뭐 아까 말하신 것처럼 벽화 동물 벽화 이런 얘기 하셨던 것처럼 벽화라든지 되게 그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금 그런 방식적인 거에 너무 갇힌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VR로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회화에 옮긴다는 것 자체가 되게 방식이잖아요. 사람이 그거에 신물이 나죠 어느 정도 되면. 근데 본인도 약간 이제 점점점 뭔가 근데 오스톨리는 일단 감각류 중에 정말 최상위 티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각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렇죠. 감각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게 할 건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한 발짝 더 갔을 때 기대되는 게 크죠. 그래서 진짜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얘기를 좀만 더 하면은 기존의 회화가 화이트 큐브에 잘 어울리는 이유가 화이트 큐브는 현실의 공간성을 제거하기 위함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화 안에 있는 공간성을 되게 부각시켜줘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오히려 그 공간성이 부각될 필요가 없이 너무 그 자체로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화이트 큐브와는 현실이 훨씬 맞는 그런 맥락입니다. 맞아. 현실을 어색하게 만들어준 현실 어색하게 만들어준 거죠. 아니면 그 둘 맞네. 근데 저는 이걸 조사하면서 느낀 게 오스틴 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1주년 전 이제 12월은 일종의 축제 같은 분위기인 거니까 축제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둘만의 축제. 근데 오스틴 리가 이제 1주년 기념 마지막 1편단 신편을 마무리하기 좋은 게 그거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더듬이가 사실 그렇게 평가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빡세다. 압축 풀기다. 이거 너무 압축 풀기고 니네가 그러면은 니네가 오스틴 리가 찬양하지만 니네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다르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오스틴 리가 우리 더듬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최종적으로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 약간 언어적인 예시를 들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언어를 할 때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국어를 가지고 있고 2개국어, 3개국어, 4개국어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모국어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도 이미 내가 생각을 하기도 전에 내 입은 이미 말하고 있어. 근데 모국어가 아닌 제 특징은 보통 그거거든요. 내가 뭐 영어로 이제 한국말로 하고 이걸 영어로 말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머릿속에서 한국말을 번역을 해. 맞아. 영어로. 그게 압축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맞아. 그냥 그것을 이제 영어로 나오는 거죠. 맞아. 그럼 뭐 시간도 있고 좀 재미도 뭐 잘 못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걸 두 개 다 거의 엄청 능통하게 하는 뭐 통역가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뭐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국적이 달라가지고 아니면 뭐 자신의 성장 배경 때문에 이걸 진짜 잘하는 애들인지 언어 천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프리토킹 한다는 거 그거거든요. 내가 영어를 하든 한국어를 하든 스위치가 따로 바뀌듯이 언어를 잘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번역을 잘한다가 아니에요. 입에서 나와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글을 쓰는 건 다른 맥락이겠지만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거예요. 언어 공부하자. 언어 공부하든 대신 너가 머릿속에서 번역을 잘하게 되는 지점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자유자재로 이게 그냥 튀어나올 수 있게 그렇게 가자라는 거거든요. 맞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맞아.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두 개 예를 들자면 뭐 모국어가 두 개인 사람이 있다 쳐봐요. 영어랑 뭐 독일어를 기깔나게 둘 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사이에 영어와 독일어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연결돼 있죠. 자신이란 총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언어가 이어져 있고 내가 독일어로 하는 말들조차 영어에 영향을 미치잖아. 영어로 하게 될 말들에. 근데 그것을 예술적으로 바라보자면은 뭐 3D란 매체가 있고 작품이란 매체가 있다 쳤을 때 이 두 개도 충분히 공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 3D란 매체를 압축해서 회화를 가져오지 않아도 아니면 뭐 이건 예시가 3D지만 뭐 제프콘스처럼 포르노, 뭐 대중문화, 뭐 음악 뭐가 되든 이 매체가 압축되지 않아도 그 회화라든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뽑아내게 될 매체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더듬이가 내가 말하고자 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더듬이를 통해서 나가고자 하는 방이 그거예요. 이거 다 가능하다. 그다음 이런 방식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알아야 그러니까 베이컨 이야기에서 다시 하자면 베이컨이 그 어린아이 그림이랑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니까 예술가의 그림이 어린아이의 그림보다 더 낫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죠. 그게 왜냐면은 어린아이의 직관성을 가지고 있대. 거기에 이성 한 방울 더해서 맞아. 별점 스프 마냥. 그리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베이컨이나 앤디 워홀이나 뭐 피카소나 우리가 직관적이긴 하지만 뭐 직관적이라고 막 뭐 가볍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맞아. 감각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 실제로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치. 그 공부도 엄청 많이 했고. 그죠. 그 뒤에 응집된 가벼움이죠. 그러니까 진짜 베이컨한테 시집한 건 읊으라면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 우리가 할 수도 않은 건 무한도전 밈이나 나이라는 것뿐이지.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밈들. 뭐 그런 거나 나이랄 줄 알지. 그런 걸 다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이 직관성과 이거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말하고 싶은 거죠. 아까 그래서 어스틸리는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아까 포렌식 아키텍처 얘기했잖아요. 포렌식 아키텍처 뭐 사이먼 덴니 이런 사람들 충분히 뭐 그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은데 압축 과정이 되게 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가끔씩 보면 사이먼 덴니도 그렇고 이런 압축 과정이 센 사람들 중에서도 좌우 진짜 좋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직관적인 뭔가 딱 뚫는 그게 생기는 근데 그게 계속 도전을 하면서 맞아. 이거를 뚫는 과정이거든요. 맞아. 예술은 언제나 내가 볼 땐 결과물의 과정은 아닌 것 같아. 드릴로 박는 거죠 계속. 그 다음에 그 드릴로 박는 행위 자체도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의미가 있을 뿐더러 그 가끔씩 뚫렸을 때 오는 그 엄청난 그 저희는 다 황금 시대 미국인이에요. 유전을 찾아다서는. 그죠. 유전 터졌다 그러면 다 같이 몰리잖아요. 그게 전시지, 그치? 야, 이 새끼 참 너무 잘했다 이러면서. 그 검은 물 흠뻑 맞으면서 와 이러고. There will be blood. 그런 느낌. 노 블러드였나 아무튼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스틸린 작업 이러면서 어쨌든 3D와 뭐 회화 두 개의 언어들을 손실 없이 이렇게 왕복을 하면서 보여준 느낌이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딱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그걸 구분하는 거야. 작업이 정말 표현적이지만 표현하고 있지 않다. 맞아.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 이 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편은 저희가 어워드 편이잖아요. 약간 축제편. 좀 짓거리고 그런 편인데 그 편의 전에 어쨌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작가들의 갑자기 마지막에 오스턴리라는 거는 꽤나 재밌는 변환점이 되지 않을까? 맞아. 저희가 종종 뭐 이런 식의 1편 단신편을 한번 계속 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좋다 이래. 사카니시 원래 오스틴리를 저보다 많이 알았고 사카니시도 실제로 회화를 좀 했고 그쵸. 뭐 이런 스타일도 좀 좋아하시는 편이고 어떻게 보면은 오스틴리 하시면서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할 얘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오펜씨랑 또 얘기를 하면서 파니까 또 계속 나오네. 그러니까 너무 이 표면이 센 사람이라 그 뒤를 들으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3D 프로그램을 다뤄본 사람이 그 뒤를 볼 줄 아는구나. 그렇죠.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알바라든지 일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겉에서 보면은 뭐 군대라는 조직, 뭐 경찰이라는 조직, 뭐 영화관이라는 조직, 뭐 음식점이라는 조직 이런 게 되게 정교해 보이잖아요 사실. 맞아. 내가 그냥 뭐 피자를 시키면은 톡톡톡톡 해서 딱딱 나오고 딱딱 치워지고 딱딱 계산해서 가고 이게 좀 견고해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서 일해보면 그게 얼마나 뭐랄까 사람 냄새 나는 곳인지 알잖아요. 그게 그치. 그냥 뭐 군대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 이게. 맞아. 뭐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뭐 경찰들도 그 뒤에서는 다 막 자기들 느낌을 이렇게 놀고 막. 그래서 우리가 그런 뒷배경 헤쳐치는 것도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그죠. 연예인들 사생활 보여줄 때 좋아하고 브이로그 찍을 때 보여주고. 아무튼 오스턴리의 브이로그를 강제로 관찰한 느낌이다. 그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오스턴리가 문득 든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구독자분이나 이거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런 거 페인팅이나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추천드리는 게 오스턴리가 자기 이메일 주소에다가 언제나 작업을 보내서 피드백을 물어봐도 된대요. 오 진짜? 자기도 옛날에 그걸 되게 많이 썼다고 자기도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대. 대신 자기는 되게 직설적이래? 세게 말하는데. 한번 보내볼까 저희? 한번 보내보고 약간 포트폴리오 보내보고 약간 피드백 받은 거를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2017년인가 16년 인터뷰였거든요. 지금도 모르죠 또. 지금 이게 떠가지고 스타병 걸렸을 때 누구 알아? 뭐 일단. 그럼 오펜 씨는 어땠나요? 이제 오스턴리 좀 정리를 하면서. 저는 이제 사카이시가 오히려 팔 게 좀 없지 않을까 고민했던 것처럼 저도 비슷한 고민 하긴 했는데 저도 3D를 다뤄봤기 때문에 오히려 재밌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다루는 방식의 3D랑은 되게 다르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좀 재밌게 저도 많이 배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또. 그러니까 3D 프로그램을 다루는 사람한테 있어서
어떤 느낌일 거냐면 전개도를 보여주는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의 전개도냐면 그러니까 기생충을 본 그러니까 영화 감독 지망생한테 기생충 대본과 그 촬영 그 비하인드 씬을 다 보여주는 느낌. 맞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오스턴리 작업은 약간 뭐라 해야 되냐. 3D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거는 그거를 되게 구석구석 파헤치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이 오스턴리의 작업은 뭐라 하지? 그래서 문득 갑자기 썸네일은 아니네 분명히. 문득 생각이 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잖아요. 네. VR 기기를 살까? 갑자기 그걸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해보시려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오스트리가 하니까 문득 생각이 나. 좀 그거는 뭐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좀 일단은 궁금한 거 거의 확실히 어쩌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든 올렸던 에피소드 중에 작업적으로 가장 반응이 좀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이 인스타에도 올리면은 이미지가 세요 일단. 그거 봤을 때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반응도 궁금하고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러면 전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디지털에서 사진이 잘 나오는 작업이다 이런 게. 네. 뭐 에어브러쉬든 뭐 이런 게 3D든 뭐 얘가 하고 있는 방식이.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아우라가 있다. 석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실물은 좋은데 디지털은 별로야. 그다음에 디지털 진짜 별론데 실물도 좋아. 어려운데? 그죠? 진짜 어려운데? 두 개 다 만족하면 좋겠지만 뭐 하나 골라야 돼. 저는 실물로 할게요. 실물 좋은 거? 네. 왜냐면 제가 실물이 좋은 작업을 보고 느꼈던 그 전율을 전율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기 때문에 디지털로 전율을 느끼기 힘들긴 하지. 그러니까 디지털로 전율 느껴봤자 그 이쪽이 떨리잖아요 밑에가.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봤을 때 실제로 보면 온몸이 떨리거든요. 온몸이 이렇게 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래스 베이컨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디지털로도 좋잖아요. 와 이런데 실제로 보면 그죠. 어떤 오펜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실제가 좋은 게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빛 좋은 개살구라는 단어에 요새 너무 많이 심취해 있긴 하지만 개살구가 뭐예요?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먹었을 때 과즙이 탁탁탁 터져야 더 원래 못생긴 과일이 맛있거든. 맞아. 이건 좀 비유가 이상한데.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 오스틴 편 이 정도로까지 하고 12월 잠시 간략하게 좀 얘기만 하죠. 잠시 어떻게 할까요, 저희? 12월은 저희가 이제 더듬이 어워즈를 좀 준비할 겁니다. 더듬이 어워즈는 저희가 뭐 솔직히 말하면 누구한테 상을 줄 처지가 아니고 상을 받아야 되는 처지잖아요. 저희는 사실 구걸하면서 받아야 되는 처지인데 상을 줄 처지가 아니니까 뭐 최우수상 뭐 이런 대상 뭐 이런 걸 뽑기보다는 재밌게 가죠, 재밌게. 네. 그 한편 제가 기획 중인 게 있어요. 뭐? 모노폴 매거진 아시죠? 네. 모노폴 매거진에서 매년마다 탑 100을 내놔요. 오. 그게 나왔어요 이번에. 네. 나왔어요? 그래서 2주 중에 그거 얘기 좀 해볼까요? 한 번은 그걸로 하고 한 번은 우리의 어워즈를 주자. 저 그 오펜 씨랑 둘이 해보면 재밌을 거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그 유행인 거 있죠 인스타에서 무물보 알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희가 이제 각자에게 질문 딱 5개씩만 준비해서 어때요? 약간 좀 오그라드는 감성이 한데 우리는 시청자가 우리한테 무물보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시청자 탓이긴 해요 이게.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냥 어때요?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한번 가볍게 그냥. 그러니까 너무 진지한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아무튼 말씀드리면 한편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주는 어워드 쓸데없는 어워드인 거죠.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 뭐 웃기다 뭐 이런 아니면 좀 쓸데없지만 유미하다 이런 식의 어워드를 좀 남발할 예정이고 다음 편은 이제 모노폴. 모노폴 몇 편 이거 끝나고 한번 보여주죠. 너무 궁금한데. 네, 모노폴 매거진을 기준으로. 네. 이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나올 거죠 무조건 이제. 잠깐만요. 네. 저희가 방금 확인했는데 나왔습니다. 나왔네. 네. 이거 한번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 네, 이걸로 하고 무물보는 뭐 시간 남을 때. 그리고 아마 어워드 얘기할 때 약간 샴페인 하나 따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당연히. 샴페인 따서 그러니까 마시면서 얘기하고. 저희가 효과음으로 이게 상 탈 때는 그 돈돈돈 이런 효과음도 간단히 넣어서 빵빠레랑 같이 괜찮네. 박수랑. 재밌겠네. 이게 녹음은 2명이서 하는데 체감은 한 100명쯤 되는 거 같이.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 뒤에 박수 소리 좀 넣고 약간 그 웅성거리는 소리. 웅성거리는 거죠. 또 팬데믹 시대에 뭐 쇼미더머니나 이런 것도 보면은 알죠 넣잖아요. 생방송 덕성 그런 느낌으로 와우 뭐 이런 거죠. 와우. 발표했을 때. 그런 걸로 해서 좀 재밌게 꾸며 보겠습니다. 아니 언제든 말하지만 저희한테 피드백이나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사카린 씨가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거의 국어에 가깝네요. 피드백 국어. 그러니까 국어를 했는데 또 이게 근데 뭔지 아세요? 이 뜻이? 여기까지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걸 수도 있어. 그렇죠. 김시면도 이러잖아요. 우리 여기 마지막 듣는 사람도 없는데 막 욕이나 할까요? 장난이고 김시면도 그러잖아요. 딱 첫 곡에서 알죠. 문샤인에서
여기까지 들어준 모든 사람이 어쨌든 감사를 이것이 뭐 그러니까 여기까지 듣는 것 자체가 유행이 아닌데 이걸 듣는 사람들이 감사를 이러잖아요. 첫 곡에서 그죠. 어쨌든 웰컴 투 문시안 이러잖아요. 어차피 우리도 웰컴 투 더듬이 하고 딱 끝냅시다. 네 알겠습니다. 웰컴 투 더듬이.